안녕하세요. 동행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저 지난주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 보니 민주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이제 곧 국민의힘 지도부도 구성이 새로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여야의 삼각 지도부 체제가 딱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됐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죠? 정청래, 박찬대. 결과를 보면 상당히 묘합니다. 압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많이 득표를 했는데 대의원 투표 결과를 보면 박찬대 후보가 이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실제로 대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의 영향권에 상당히 있는 그건 뭐예요? 오더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더가 박찬대 쪽으로 내려갔다. 오더라는 게 명시적으로 박찬대 찍어는 아니더라도 윗분의 생각은 이분이 이 박찬대인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그분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명심.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적이 없어요. 그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밖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대통령 누가 되면 더 좋아할까? 박찬대라는데 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지냈었고 물론 정청래 최고도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지만 원내대표도 같이 하고 하면서 원내대표 될 때부터 명심은 여기에 있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정청래 후보가 이겼어요. 정청래 지도부가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사가들은 벌써부터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간에 뭔가 삐걱거림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누구까지 나왔어요? 조국 대표까지 지금 사면이 된 거예요. 조국,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이 사이에서 뭔가의 분화가 있진 않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지도부를 꾸렸을까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점쳐보자는 얘기죠. 정청래 대표의 남은 임기는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남은 임기만 하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배경이 식딱 같고요. 지금부터 정청래 지도부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정청래 대표부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묘하게 비슷한 구석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봅시다. 65년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립니다. 충남 금산의 출생이고 건국대 산업공학과에 가서 이제 운동권, 대학 시절에 운동권으로 들어가죠. 당시에 전대협이었잖아요. 운동권의 가장 큰 세력이 그 산하의 서총련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유명해지죠.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바로 1989년 10월에 미 대사관저에 들어가서 불을 지릅니다. 여기 보면 당시 동아일보 기사인데 1989년 10월 13일자예요. 대학생 6명이 미 대사관저에 난입을 했다. 담 넘어가서 사과탄을 터뜨렸다. 50분 동안 농성 모두 연행. 서총련 반미 결사대. 이름이 이래요. 정청래 대표 등 6명이 주한 미 대사, 이 당시 그레그 대사였거든요. 처단과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대사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사제폭탄을 터뜨리고 화염병으로 저항을 하면서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노태우 정부를 비판하고 그레그 대사 비판하고 개방하라고 그때도 좀 얘기가 있었나 봐요. 개방 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였던 이 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이런 집시법 위반, 보안법 위반, 각종 화합류, 화염병 사용, 폭력행위 등으로요. 근데 본인도 지금도 얘기를 하던데 당시에 뭐가 터지거나 뭐가 사람이 다치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다 미수로 이제 그치면서 다 폭탄도 터지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복역하고 출소를 하죠. 출소한 다음에 학원을 운영해요. 마포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당시에 학원을 많이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권 이제 딱지가 붙으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학원을 차려서 다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때 친구랑 마포에서 학원을 차려서 꽤 성공했다고 하는데 당시 영어를 가르쳤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다가 이제 95년에 사면복권이 돼요. YS
시절에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사면 복권 됐으니까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한 건 2002년 대선 때 노사모,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활동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갈라지잖아요. 정통 민주당이 있고 이낙연, 추미애 당시 했던,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이제 뭐 천신정 나오면서 했던 그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해요. 그리고는 국민의힘이라는 초대 대표라는데 이 국민의힘이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단체이자 외곽단체 활동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외곽단체, 민주당 지지 외곽단체의 힘이 정청래 대표의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정치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거 이제 하죠. 그때 이름이 국민의힘이었어요. 그 초대 대표랍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단체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2004년에 열린우리당 돌풍이 일어나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제 하는 거에 대한 반발로 국민들이 화가 나면서 그때 당시에 30대 39살로 학원을 차렸던 그 마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선 열린우리당이 또 분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는 정동영, 그 다음 2007년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출마했으니까 또 일부는 이제 다른 정동영 후보와 다른 길로 가는데 정청래 대표는 정동영 후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동영 지지 그 단체인 개나리 봉사단을 하다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정통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때인데 이때 누구와 함께 활동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 여기 보면 정동영 후보 지금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됐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보이죠? 예, 같이 활동을 합니다. 이때 인연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떨어집니다. 2008년이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벌어진 총선인데 이때 서울이 한나라당이 당시에 확 휩쓸거든요. 사실상 서울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이긴 마지막 선거인데 어쨌든 2008년이 그때 이제 서울 마포에서 떨어져요. 떨어지고 2012년에 다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쉬고 당선이 되죠. 그리고 2015년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강성 발언들, 당 대표가 되어서 최전방 공격수를 맡겠다 센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게 역풍을 받습니다. 뭐냐면 2016년 3월에 총선 때 컷오프가 돼요. 그때 당시에 누가 컷오프를 시키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성이고 하니까 이제 중도 민심을 얻겠다면서 이제 컷오프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용을 해요. 자기는 절대 탈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마포를 누가 이어받냐면 손혜원 전 의원이 이어받아서 당선이 되죠. 여기 보면 선거도 돕죠. 근데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이 그 목포 투기 의혹으로 이제 불거지고 하면서 그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고 다시 본인의 지역구로 들어가서 2020년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체급이 올라가죠. 2022년 8월에 수석 최고위원, 당시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의 이제 일생이 딱 머리에 들어오셨죠. 정청래의 정치 인생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예, 상당히 좀 연구 대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정청래 대표의 기반은 외곽 세력이에요. 아까 국민의힘 초대 대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오히려 당 내에서는 비주류의 길을 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운동권이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운동권이 많이 들어왔죠. 민주당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정무수석하는 우상호, 비서실장했던 임종석, 대표했던 송영길, 이런 사람들도 다 운동권인데 이 정청래 대표는 약간 이 운동권 주류와 또 같은 길을 잘 걷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와는 좀 다른 길을 가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계속 비주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친문으로 분류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친명으로 분류가 됐지만 그렇다고 친문 핵심 아니었어요. 친명 핵심 아니었어요. 묘하죠. 당내의 주류였던 운동권,
그다음에 당내 권력자들과도 좀 다른 비주류의 길을 걷습니다. 당내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라는 당내 세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의 세력이 큰 데는 어디라고요? 외곽.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화제가 됐던 말이 박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밀고 정청래는 김어준이 민다라는 얘기가 한때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곽 세력의 사실상 대장격이 누구예요? 김어준 씨잖아요. 이번에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 대부분이 정청래 대표를 지지를 합니다. 외곽에서 오히려 당 내에서는 비주류고 당 밖에서 세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 확고한 본인들에게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세기 때문에, 발언이 세니까요. 그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도 세죠. 발언들이. 또 묘한 구석이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대통령 초반에 얼마나 힘이 셉니까? 지금 다 친명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명심은 박찬대야 라고 했는데도 박찬대가 아닌 정청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렇게 강조했던 당원 주권 정당의 혜택을 정청래 대표가 본 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오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말고 진짜 당원들이 주권을 행사해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의 비중을 많이 낮췄죠. 전당대회 때. 그러면서 오히려 덕을 정청래 대표가 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센 발언들, 저격수의 발언들을 대표가 된 이후에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3대 기억 마무리하겠다.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국민의힘의 예방은 패싱하고 국민의힘은 해상가입니다. 여당 대표가 협치보다는 야당과의 강공을 지금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정청래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비주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로 주변을 꾸렸을까요? 동투더 뉴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내에선 아직 세력이 약한 비주류인 정청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 많은 친명들은 본인이 아닌 박찬대 후보를 밀었어요. 자, 정청래 대표가 요즘 밖에 다니면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 나를 찍지 않았던 박찬대를 지지했던 인사들도 많이 내가 쓰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 속에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됩니다. 자, 박사님들 이럴 때는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는 내가 정청래라면 어떻게 할까 해보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대표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나 찍은 소수만 데리고 대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지도부가 어떻게 꾸려졌을까요? 일단요, 지도부라는 게 뭐예요? 결국 최고위원회의가 일단 가장 대장격입니다. 지도부의 자 우두머리격들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지도부와 딱 비교를 하면 한눈에 보이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을 때 지도부 때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요렇게 5명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대표가 2명의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어요. 그 2명이 홍성국, 송순호였어요. 홍성국은 경제통이라서 거기다 충청도, 경제 충청목, 그다음에 송순호는 영남 쪽을 겨냥해서 보통 지명직은 지역 배분을 하거든요. 자, 요 상황에서 정청래 지도부가 되면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면서 대표 선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됐어요. 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 빠졌죠. 그래서 이번에 대표와 최고위원 1명만 전당대회 때 선거를 치렀습니다. 거기서 뽑힌 게 황명선 최고위원이에요. 친명이고 여기가 충청도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나왔어요. 최고위원 선거에. 나머지 4명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는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는 그대로 최고위원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청래 대표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대표 때 된 잔여 임기만 하기 때문에 1년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본인이 그럼 2명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대표가. 자, 그중 1명은 지명을 했습니다. 서삼석. 여기는 전남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물러난 거죠. 지명직은 이제 관례상 대표가 지명한 사람인데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이 2명은 자연스럽게 물러난 거고 사퇴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빈 2명을 누구로 할 거냐는데 정청 대표 여기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호남으로. 나는 부산보다는 호남에 포커스가 가 있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1명 더 있잖아요. 그걸 뭘 하겠냐면 당원 중에, 평당원 중에 1명을 최고위원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지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절차에 들어갔어요. 요거 이제 좀 뒤에 보시겠지만 본인을 전당대회 지지했던 장경태 전 최고위원이 이거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정청래 대표는 외곽의 힘으로 당 의원들이 아니라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예요?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지지해준 당원에게 한 자리 주겠다는 거예요. 평당원에게.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별도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는 사실상 친명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친명 지도부가 많지만 본인의 색깔도 드러내는데, 자, 본인의 색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산보다는 호남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정청래 대표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호남에 대한 구애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가서 거의 살았어요. 그 전부터. 그럼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죠. 호남 발전을 위해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선 티나게 호남인들에게 보답할 것. 그리고는 첫 현장 최고위원회도 호남에서 엽니다. 이건 뭐예요?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호남을 딱 찍은 거예요. 본인의 미래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죠. 물론 민주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호남을 공을 들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남도 챙기겠다, 통합이다, 전국 통합으로 가야 된다, 여기도 공략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있었다면 정청래 대표는 호남 텃밭에 본인이 확실히 뿌리낼 수 있는 호남을 택한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 뽑아야 돼요. 자기 주변 사람들 딱 보면 알잖아요.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물론 지역구는 서울 강북이지만 전북 출신입니다. 정무실장, 김영한 정무실장은 역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지역구는 경기도지만, 권향엽 대변인, 새로 된 대변인 전남 광양 출신이에요. 네, 호남 출신은 주변에 포진시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수석 대변인 박수현, 여기는 충남 공주 출신이죠. 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었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충남 출신이기도 하지만 공을 들이는 게 호남에 많은 공을 들이고, 또 하나는 충청도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황명성 최고위원도 물론 충청도지만 보면 충청 인사들이 꽤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을 여기서 조금 찾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가 서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권, 호남, 충청, 여기를 이제 본인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인사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자, 주변을 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 때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해식 비서실장이었는데, 예, 지금 당대표 비서실장을 한민수, 근데 여기도 친명이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렇다고 나 친명 아니야 한 적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거의 한 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친명들을 대부분 친명이에요. 본인이 쓰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 민주당이 거의 친명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지만 보면 제가 조금의 미묘함의 차이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무실장이 김우영, 여기는 거의 찐 친명이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었는데, 이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지금 사무총장으로 갔습니다. 더 핵심이 된 거죠. 사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친명은 아니었어요. 원조 친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통합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썼는데 뭐 일 잘하고 하니까, 이거 이제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요지 지역구고, 충청도 지역구고. 그러니까
일 잘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위원회도 지금 대변인을 시키고 상당히 중용을 했는데 이 사람을 아예 사무총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때는 김윤덕 사무총장이, 이건 친명이에요. 완전 찐명. 여기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갔죠. 요 자리에 친명이 됐지만 어쨌건 원조 친명은 아닌 조승래 수석 대변인 사무총장 앉히면서 당의 조직, 예산, 그리고 사실상 지방선거까지 맡기면서 공천의 실무 작업을 여기에 맡기는 힘을 여기다 팍 실어줍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그러니까 여기도 충청이 힘을 실어줬다 볼 수 있고, 원조 친명 사무총장에서 약간 친명의 색채가 옅은 사무총장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고요. 정책위의장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진성준 정책위의장 썼는데 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사람이죠. 자, 정책위의장 중요하잖아요. 당 3역 중에 한 명.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자리에는 한정의 정책위의장을 썼는데 여기도 충청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친명이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친명을 정책위의장 앉히지 않았습니다. 진성준 의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약간 색깔이 다른 얘기도 했었죠.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라든지 뭐 그전에 공매도 문제라든지 약간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책위의장에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던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자리들을 보니까 아까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던 이해식 비서실장을 전략기획위원장, 여기도 중요한 자리죠. 전략자는 자리니까. 이재명 대통령 때는 천준호 의원, 이거 원조 찐명이거든요. 여기도 친명. 여기 천준호 자리에 이해식 위원장 시키고요. 수석 사무부총장은 유임이 됐고요. 조직 사무부총장 황명선인데 여기가 이번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이시죠? 그럼 이 자리에는 문재인 청와대 때 있었던 문정복 의원이 사무부총장으로 왔습니다. 박지혜, 차지호 사무부총장에 이번에 여성가족부 낙마했던 강선우 국제위원장을 유임시켰죠. 당시에 박찬대 후보는 강선우 후보자를 마지막에 낙마시키는 쪽으로 갔지만 정청래 후보는 끝까지 강선우 지켜줬습니다. 그리고는 국제위원장까지 시켜준 거죠.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친명을 갖다 썼어요. 다 많이 정청래 대표가. 근데 보면 묘하게 문재인 때 색채는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색채가. 왜냐면 여기 완전히 원조 친명 지도부의 느낌이 났다면 여기 좀 다양해졌죠. 친명도 들어왔고 약간 문재인 때 사람이 다시 좀 들어온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지역은 조금 더 호남의 힘이 좀 확 실렸고 충청을 조금 더 중시하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위의 지도부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색채를 띈 상황에서 자, 본인만의 색채를 띤 드라이브를 거는 곳에 본인의 색채를 확 드러냅니다. Don't to the news. 자,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색깔을 여기서 찾고 있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라고 하면서 4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첫 번째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두 번째가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세 번째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마지막이 당원 주권 특별위원회. 자, 본인의 트레이드마크로 3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검찰, 언론, 사법개혁, 거기다 당원까지. 자,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냐? 민형배. 자, 민형배 의원 아시죠? 윤석열 정부 때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사람이 부족하자 본인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가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어쨌건 검수완박 법안 통과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민형배 위원장. 보면 이것도 좀 묘하죠.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두 사람입니다. 민형배, 김용민.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용민 의원은 본인이 이 사람 원내대표 때 원내수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박찬대 캠프로 가고 민형배 의원은 정청래 캠프로 가면서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근데 묘한 게 이것 좀 묘해요. 봅시다. 이제 보니까 부위원장이 주철현이에요. 주철현 의원 호남, 이것도 호남이에요. 호남 검사 출신에. 그다음에 위원들을 봤더니 김남준 변호사, 문재인 대선 캠프 때 검찰개혁 추진단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검찰개혁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 또 위원이 김지미 변호사. 어쨌든 대중적으로는 익숙하지 않지만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는 또 조국 법무부 때 검찰개혁위원을 했어요. 서보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지지했던 사람이고 이석범 변호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여기도 역시 검찰개혁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다. 예. 무슨 말이냐면 묘하게 예, 문재인 조국 색채가 좀 느껴지죠. 이 검찰개혁의 흐름에 있어서. 물론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과 이재명 정부 때 검찰개혁 뭐가 다르냐.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굳이 문재인 정부 조국 때 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여기다 쓴 겁니다.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제가 여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한 축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있고 이재명 정부 쪽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있어요. 결국 둘이 맞춰가면서 검찰개혁을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누가 주도합니까? 두 사람이 주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민정수석. 여기는 어떤 스탠스예요? 속도만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부작용까지 충분히 살펴가면서 예.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데는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속도보다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쪽이고 여기는 민영배 정청래 대표 쪽은 속도를 내서 무조건 가야 한다는 데 더 방점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잘 갈 거냐 삐걱거릴 거냐에 대한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기사가 났더군요.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속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뭐 대통령실이 꼭 아니더라도 대통령 쪽 여권 관계자였을 것 같습니다. 추정에는. 예, 요거 잘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자,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사실 본인이 전당대회 때 내가 비판을 받더라도 나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죠? 최민희 언론개혁특별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은 이제 과방위원장도 지냈죠. 자, 그러면 부위원장은 누구냐? 이 두 사람 참 같이 다니면서 이 언론개혁을 외치는 두 사람입니다. 최민희, 김면.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보면 이제 노종면 간사의 한민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갔고요. 예, 여기 이제 그 전부터 해왔던 이 언론개혁이라는 걸 주도해왔던 사람이고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백혜련 위원장 여기 이제 법사위 간사도 지냈고 여기 사법개혁 그러니까 내용이 뭔지는 제가 내일 다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들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내용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간사는 이건태 의원 여기도 뭐 친명이고 예. 예. 보면 여기는 확실히 민영배, 최민희, 백혜련 여기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도 가깝기도 하지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로 딱 구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명 있죠. 당원주권특별위원회. 여기의 위원장은 누구냐면 장경태. 여기가 이제 백혜련이고 장경태.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장경태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 의원들의 힘이 아닌 당원들의 힘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됐잖아요. 자, 오히려 지금 있는 당원 한 표가 대의원 17표. 요것도 위원이다. 지금 대의원의 비율을 많이 낮췄지만 그것도 안 된다. 오히려 당원이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소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본인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도 본인이 뭔가 잘 나가려면 뭔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 있어서 본인의 지지한 누구니까? 당원이니까. 당원의 표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장경태 위원장에게 맡긴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은근히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당내 비주류였어요. 그때 당시에 주류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죠? 친문이었잖아요. 그리고 강한 기억 외쳤던 사람이죠, 두 사람 모두. 사이다 발언,
발언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을 인기를 얻은 팬덤. 자, 모두 마찬가지죠. 박찬대 후보보다 정청래 후보가 팬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당 대표까지 갔습니다. 자, 이거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왜 주목하냐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가는 길이 다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본인이 비주류였을 때, 본인이 도전자였을 때는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 네, 뭐냐면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자,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길은 뭐예요? 조금 다르죠. 결이 다르죠. 개혁이냐 실용. 그다음 또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내세우는 게 보수 인사들을 갖다 쓰잖아요. 통합. 왜? 본인은 챔피언이니까. 이겨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겼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본인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자, 정청래 대표의 지금 위치는 뭡니까? 당내에서 비주류 도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길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죠. 왜냐하면 니즈가 서로 다르니까. 자, 그런데 봅시다. 정청래 대표는 도전자인데 아직까지 힘은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힘이 이만큼이라면 정청래 대표의 힘은 한 요 정도일 수 있는 거죠. 크기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크고 작고만 보십시오. 자, 지금은 이래요. 지금 임기 초반. 그리고 당내는 모두 친명.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근데 이게 점점 임기가 흐르면 흐를수록 현직 대통령의 크기는 작아지고 정청래 대표가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더 줄어들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의 힘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임기가 갈수록.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건 사실상 힘들죠. 이재명 대통령 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가장 힘이 셀 때입니다. 그죠? 게다가 두 사람은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양쪽 다. 대통령은 지방선거에서 지면 시작하자마자 선거에서 지면 레임덕 올 수 있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주도해서 공천을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지면 본인 당대표에서 나가야 돼요. 그럼 다음 당대표의 기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양쪽 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하는 공통된 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두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많이 내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 자 그러면 여기서 관심은 과연 정청래의 꿈은 무엇이냐 이게 이어지는 거죠. 정청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은 다음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를 1년밖에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도 대권으로 가는 꿈이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서울시장 얘기도 나왔지만 이미 대표를 맡은 상황에서 서울시장 가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는 도전자 입장에서 일로 간다면 정청래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지금 본인의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하고 각을 당장 세우는 것보다는 당내의 힘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도 도전자 입장에서는 친문의 비주류였다가 결국 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잖아요.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가려면 정청래 당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당내를 많이 부숴버려야겠죠. 자, 그 과정 속에서 하는 거라면 지금 이 당원들의 포션을 늘리는 거. 그거는 본인이 이 길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포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까지 막 지금 각을 세우기에는 너무 힘 차이가 일단 큰 상황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뭐 바보같이 물론 본인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갈 거야 라고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권력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권력은 차기 권력과 현 권력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삐걱거릴 가능성이 큰데 일단 지방선거까지는 당장 막 붙기는 되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또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초반에 너무 무너진다면 그럼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지방선거 이겨야 되니까 빨리 각을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복잡하지만 자 정청래 대표와 지금 현재로는 크게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지만 앞으로 갈수록은 벌어질 수 있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빠르게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버림을 받는다면 그 다음 길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완벽하게 주류로 올라선 케이스고 정청래 대표는 비주류의 길을 지금 걷다가 주류로 갈지 말지 시험대에 선 여당 거대 여당 대표라는 중책을 이제 처음으로 맡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본인이 어떻게 당을 장악하고 당원들의 힘을 끌고 중도까지 나갈 수 있는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길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본인이 이렇게 가려면 이 길을 또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용 통합의 길을. 어쨌건 정청래 대표는 초반에는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당에서 당장 야 너무 가격하게 하지 마. 당원만 보고 정치하지 마. 라는 상임 고문들의 조언도 나오기 시작했죠. 자,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좀 모호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변수들만 제가 짚어드리는 것이지 길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많은 친명은 정청래가 아닌 박찬대를 찍었다는 거죠. 자, 퀴즈 나갑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1년 임기 중 치러질 선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지방선거, 2번 국회의원 총선거, 3번 대통령 선거, 4번 최고위원 선거.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시는 동인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퀴즈 정답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박사님 이런 거 공부하면 좀 뿌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관세 이런 거요. 이게 끝나지 않은 이슈죠.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요구한 협상 전 상호 관세는 몇 %였을까요? 답은 3번 25%를 요구를 했었죠. 처음에 그게 15%가 됐죠. 자, 많이들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답자는 엄지버섯 김태성님 3번 25% 잘 맞춰주셨고요. 이분 박사님 제대로 공부하셨어요. 철강과 알루미늄 부분에 대한 관세, 반도체 분야 관세 너무 걱정된다. 왜?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그대로 부과가 됐고 반도체는 아직 발표 안 났죠. 또한 소고기와 쌀 문제가 서면으로 정리될 때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소고기 쌀 문제가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답자님 JY님도 일단 축하드리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백악관에서는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쌀 시장 완전 개방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쌀과 소고기 부분이 어떻게 최종 결정 났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유외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5%. 늘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INEX 인사이트 INSIGH님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동행 저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오른님입니다. 오른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정답은 바로 3번 25% 미다람쥐 축하드립니다. 자, 엄지버섯 김태성님 JY님 유혜조님 인사이트님 오른님 축하드립니다.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들어가시면 선물 어떻게 받으시는지 나와 있거든요. 꼭 받아가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